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시장을 20년 넘게 분석해온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서 지금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집값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지금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5가지 위험 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습니다. 하나만 켜져도 위험한데 5개가 동시에 켜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적 붕괴의 전조 증상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2억 원입니다. 강남은 2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수도권 평균도 7억 원에 육박합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보십시오. 2024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높은데 거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 보십시오. 매매, 급매, 급급매. 빨간 종이가 유리창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여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5가지 전조 증상을 하나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조 증상, 미국 금리가 만든 쓰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부동산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보십니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흔히 연준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처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3월 미국 기준금리는 0.25%였습니다. 거의 제로였죠. 그런데 2023년 7월 5.5%까지 올라갔습니다. 1년 반 만에 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이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달러 가치가 오릅니다. 미국 국채에 돈을 넣으면 1년에 5% 이자를 받습니다.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이 괜찮으니까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2022년 초에는 11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에는 1400원을 넘었습니다. 1년 만에 200원 넘게 오른 겁니다. 둘째,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금리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자들은 한국에서 돈을 빼서 미국으로 가져갑니다. 금리가 더 높으니까요. 그러면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더 오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립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한국 기준금리는 1.5%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1월에는 3.5%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부동산과 무슨 상관일까요? 직접적인 상관입니다.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받습니다. 평균적으로 집값의 50에서 70%를 대출로 메웁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면 5억에서 7억을 빌리는 겁니다. 금리가 1%에서 3%로 오르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가 1%였을 때 1년 이자는 500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42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3%가 되면 1년 이자는 1,500만 원입니다. 한 달 이자가 125만 원입니다. 차이가 83만 원입니다. 월급쟁이한테 한 달에 83만 원 더 나가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5세 직장인 김대리가 있습니다. 2021년에 서울 강서구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대출은 5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금리는 1.8%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82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대리, 월급이 500만 원이니까 충분히 감당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리가 4.5%로 올랐습니다. 김대리가 받은 대출은 변동금리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15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1년 전보다 70만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김대리는 월급의 30%를 대출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원금은 하나도 못 갚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을 깼습니다. 그래도 버티기 힘듭니다. 김대리 같은 사람이 지금 수십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누가 지금 비싼 값에 삽니까? 게다가 금리도 높아서 대출받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금리가 만든 악순환입니다.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지면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겁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으면 금리를 쉽게 못 내립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가 앞으로 2, 3년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은 한국 금리도 높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김대리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 2, 3년을 더 버텨야 합니다.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지 못하면 집을 헐값에 내놓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 인구 구조가 만든 수요 절벽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팔려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베이비붐 세대, 6.25 전쟁 이후 태어난 세대를 말합니다. 대략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60에서 70 사이입니다. 인구는 대략 700만 명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13%입니다. 이분들이 대한민국 부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와 60대가 전체 가계 자산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 7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쉽게 말해서 50, 60대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5억에서 8억 원어치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주식이나 채권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다 집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30만에서 50만 명씩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월급이 끊깁니다. 남는 건 국민연금 뿐입니다. 국민연금을 평균적으로 얼마나 받을까요? 부부 합쳐서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필요합니다.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보험료 다 합치면 300만 원도 부족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아야 합니다. 아니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 집을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앞으로 10년 안에 700만 명이 집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게 됩니다. 이게 공급입니다. 엄청난 공급이 쏟아질 겁니다. 그럼 수요는 어떻습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로 30대와 40대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학교 보내려면 집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30대와 40대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1990년대생과 2000년대생을 합쳐도 약 1000만 명 정도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숫자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700만 명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1000만 명이 받아준다? 언뜻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 1000만 명 중에 실제로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30대 평균 연봉은 약 4천만 원입니다. 40대는 5,5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 합쳐도 1억이 안 됩니다. 이 돈으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습니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라고 하죠. 연소득의 40%까지만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쓸 수 있습니다. 연봉 1억인 부부가 40%를 대출에 쓴다면 1년에 4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330만 원입니다. 금리가 4%라고 가정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약 5억 원입니다. 본인 돈 2억을 보태도 7억밖에 안 됩니다. 10억짜리 집은 못 삽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3세 직장인 박 과장이 있습니다. 연봉은 5천만 원입니다. 아내도 직장인이고 연봉은 4,500만 원입니다. 부부 합쳐 9,500만 원입니다. 서울에 집을 사고 싶습니다. 아이도 학교 보내야 하니까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이 12억입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6억이 한계입니다. 본인 돈 2억을 모았다고 쳐도 8억입니다. 12억짜리 집은 꿈도 못 꿉니다. 박 과장은 결국 경기도로 눈을 돌립니다. 수원이나 용인쯤 보니 7억에서 8억 사이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입니다. 아이를 키우기도 힘듭니다. 박 과장은 고민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야 하나? 차라리 월세 살면서 여유롭게 살까? 박 과장 같은 청년이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비싼 집을 살 능력도 없고 살 의지도 없습니다. 결국 수요가 약합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는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십시오. 살려는 집은 쏟아지는데 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집값은 어디로 갈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세 번째 전조 증상, 무리한 대출이 만든 시한폭탄입니다. 지난 20년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대출로 굴러갔습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샀습니다. 은행도 집값이 오른다고 믿었으니까 쉽게 대출해줬습니다. 이게 선순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빚 위에 빚을 쌓아올린 겁니다. 가계부채 통계를 보십시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약 1,800조 원입니다. 1년 전보다 50조 원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약 1,000조 원입니다. 전체 가계부채의 55% 이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집 사려고 1,000조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1,0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1년 국내 총생산 GDP가 약 2,300조 원입니다.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집 사는데 빌렸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이자입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1% 금리로 5억을 빌리면
1년 이자가 500만 원입니다.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4%로 오르면 1년 이자가 2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167만 원입니다. 월급쟁이한테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52세 자영업자 이사장이 있습니다. 2020년에 서울 강남구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본인 돈 5억, 대출 10억입니다. 당시 금리는 1.5%였습니다. 한 달 이자가 83만 원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한 달 수입이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자 내고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금리가 4.5%로 올랐습니다. 한 달 이자가 375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수입의 70% 이상이 이자로 나갑니다. 식당 매출도 줄었습니다. 고물가의 사람들이 외식을 안 하니까요. 이사장은 생활비를 아껴도 적자입니다. 저축을 다 깨고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은 집을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15억에 샀던 집이 지금은 13억도 안 됩니다. 팔면 2억 손해입니다. 게다가 대출원금 10억을 갚아야 하는데 13억에 팔면 3억밖에 안 남습니다. 본인이 넣었던 5억은 2억이나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사장은 팔려고 합니다. 안 팔면 파산하니까요. 이사장은 지금 급매로 내놨습니다. 12억이면 팔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장 같은 사람이 지금 수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무리하게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를 못 버팁니다. 결국 집을 급매로 내놓습니다. 급매가 쌓이면 집값은 더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대출받아서 집 산 사람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은행도 위험합니다. 만약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줄어듭니다. 10억을 빌려줬는데 집값이 7억으로 떨어지면 담보가 부족합니다. 은행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소합니다. 그럼 개인은 더 힘들어지고 집을 헐값에 팔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리한 대출이 만든 시한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터지면 연쇄 폭발입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 정치 불확실성이 만든 시장 혼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정책에 아주 민감합니다. 정부가 뭘 하느냐에 따라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고 하다가 띄우겠다고 합니다. 야당은 정부를 비판만 합니다. 정책은 오락가락합니다.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10년을 보십시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도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풀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집값이 더 올랐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규제를 풀었습니다.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취득세를 낮춘다, 양도세를 줄인다, 종부세를 완화한다, 대출 규제를 푼다, 재건축을 쉽게 한다. 정책이 매년 바뀝니다.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책이 바뀌면 손해보는 건 아닌가? 불안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48세 회사원 최 부장이 있습니다. 2022년에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은 기다렸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정부가 규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집값이 조금 올랐습니다. 최 부장은 당황했습니다. 지금 사야 하나? 최 부장은 또 기다렸습니다. 2024년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집값이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최 부장은 급하게 집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집은 이미 가격이 올랐습니다. 최 부장은 결국 비싼 값에 샀습니다. 그런데 2025년 들어서 금리가 안 내려갔습니다. 집값도 안 올랐습니다. 최 부장은 후회합니다. 2022년에 살 걸. 최 부장 같은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정부 정책만 믿고 기다렸다가 손해봤습니다. 정책은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꿉니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측과 다릅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 리스크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회 파행, 여야 대립, 정치가 불안하면 경제도 불안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불안하게 봅니다. 돈을 빼갑니다. 환율이 오릅니다. 금리도 오릅니다. 결국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싸우고 있습니다. 법안은 통과 안 됩니다. 예산도 제대로 안 짭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될까요? 시장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망합니다.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습니다.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다섯 번째 전조 증상, 청년 세대의 부동산 이탈입니다. 과거에는 젊은 사람들도 집을 사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집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있어야 안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다릅니다.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살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적 이유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다. 2024년 기준 20대 실업률은 약 7%입니다. 취업해도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월급은 적습니다. 평균 250만 원에서 300만 원입니다.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
꿈도 못 꿉니다. 설령 취업해서 돈을 모아도 집값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12억입니다. 20대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도 100년 걸립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모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부모도 은퇴하고 여유가 없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포기합니다. 심리적 이유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집 때문에 인생을 담보 잡히고 싶지 않습니다. 선배들을 받습니다. 30년 대출 받아서 평생 이자 갚으며 사는 모습을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취미도 못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28세 회사원 정대리가 있습니다. 연봉은 3,500만 원입니다. 여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 부모님이 집을 사라고 합니다. 전세라도 얻으라고 합니다. 서울 전세가 5억입니다. 정대리는 돈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넘게 나옵니다. 월급의 30%입니다. 정대리는 생활이 빠듯합니다. 결혼식도 간소하게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안 갔습니다. 아이는 언제 낳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대리는 후회합니다. 차라리 월세 살 걸. 정대리 같은 청년이 수백만 명입니다. 이분들은 부동산을 투자가 아니라 짐으로 봅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줄고 공급은 많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안 삽니다. 나중에 싸게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욜로, 즉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집 사느라 인생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월세 살면서 여행 다니고 취미 즐기고 자유롭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입니다. 왜 비싼 집을 사서 평생 빚에 시달립니까? 이런 청년들이 늘어나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사라집니다. 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5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청년 세대가 부동산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전조 증상을 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가 만든 쓰나미. 둘째, 인구 구조가 만든 수요 절벽. 셋째, 무리한 대출이 만든 시한폭탄. 넷째, 정치 불확실성이 만든 시장 혼란. 다섯째, 청년 세대의 부동산 이탈. 이 5가지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현금 흐름을 확보하십시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습니다. 급하게 팔려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반면 현금은 언제든 쓸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현금이 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만약 집이 여러 채 있다면 하나를 파십시오. 비싼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십시오. 남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예금에 넣으면 이자도 받습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3% 넘습니다. 1억 원을 예금하면 1년에 300만 원 이자를 받습니다.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생활비에 보탭니다.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나중에 싸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급할 게 없습니다. 시간은 당신 편입니다. 집값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떨어집니다. 지켜보다가 바닥에서 사십시오. 두 번째 전략, 빚을 줄이십시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폭증합니다. 감당 못하면 파산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고정금리로 바꾸십시오. 조금 손해보더라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대출 원금도 최대한 갚으십시오. 여유 자금이 있으면 대출부터 갚으십시오. 투자? 나중 일입니다. 빚부터 없애십시오. 빚이 없으면 금리가 오르든 집값이 떨어지든 상관없습니다.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만약 대출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면 집을 파십시오. 손해보더라도 파십시오. 빚을 시달리며 사는 것보다 빚 없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면 의료비가 더 듭니다. 세 번째 전략, 분산 투자하십시오. 모든 자산을 부동산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 금 여러 가지에 나눠서 투자하십시오. 부동산이 30%, 주식이 30%, 채권이 20%, 현금이 20% 이런 식으로 분산하십시오. 부동산이 떨어져도 주식이나 채권이 올라서 손실을 메웁니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 자산도 고려하십시오. 달러 예금, 미국 주식, 해외 부동산 원화만 갖고 있으면 환율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하면 환율이 오를 때 이득입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넘었습니다. 달러를 일찍 사둔 사람은 이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릅니다. 인구는 줄고 공급은 많고 금리는 높습니다.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부동산은 투자가 아니라 주거 수단입니다. 살 곳이 필요해서 사는 겁니다.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판단을 안 합니다.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비싼 집 사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입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빚을 줄이고
분산 투자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싸게 좋은 자산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안 한 사람은 희생됩니다. 빚에 시달리고 집을 헐값에 팔고 파산합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십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